한인 중독자들과의 만남을 시작한 지가 22년 반이 됐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빨리 지나가는데 정말 긴 세월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슬픈 사실은 제가 만난 그분들 가운데서 정말 재발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수없이 주고도 똑같은 사이클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아픈 현실은 그분들 중 대부분이 엄밀히 말해서 재발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재발이란 회복이 실제로 얼마 동안 진행되고 있다가 쓰러지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중독자 생활만 안 하고 있고 내면의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경우에 중독학에서 뭐라 그러냐, 그것을 질병의 연속이라고 부르지 재발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론에, 그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회복과 성숙이란 무엇인가? 이 중독 행위를 끊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육신이 회복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직장이 생기고 물질의 풍요함 같은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은 기본 베네핏이지 이 성숙과 회복이라는 개념에서는 다른 수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길갈 미션에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중독자와 가족의 회복과 성숙을 위해서 시작된 미니스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회복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 중독과 회복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확실한 대책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회복에 대한 그 중독자와 가족분들의 그 나름대로 가져온 그 선입관이 바뀌고 가족분들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게 되고 실제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한인 교회가 이 중독과 회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현재 회복하고 있는 우리들이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1950년대 한국에서 그 소년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미제라 그러면 미국제 물건이라면 무조건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사실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칫솔도 미국에서 보내줘서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다 소금해갖고 닦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국산이라는 이름 하에 무시당해 오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죠. 물건 하나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미국 상품보다 더 우수한 것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렇지만 한국이 아직은 미국 경제의 크기나 그 깊이를 따라잡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중독에부터의 그 회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회복 커뮤니티에서 배울 점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길갈 모임에서는 가족분들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안에는 그 중독자 그 사람만 문제지 가족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독자 그 사람만 잘 되면 다 잘 될 것이다. 가족이 뭘 잘못했다고 회복이 필요하냐.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의 막연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면 미국 커뮤니티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독자와 가족이 함께 회복되고 성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중독자 자신은 아직 회복에 관심이 없을 때라도 가족은 회복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져야 된다고 그분들은 말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 사람들이 가져온 이 깊이 있는 관찰과 연구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회복의 그 실적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가족분들이 이 자리에 동참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가족분들의 회복이 이루어져 나갈 때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중독자를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이러한 것을 아시게 되면은
가족과 중독자와 이 쌍방이 유익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회복에 대한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자연히 끊어져. 이런 이야기 많이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의 사고방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독자와 가족들의 현실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갈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한인 교회 안에 중독자와 가족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이 미국 교회들처럼 생겨나기를 소원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someday 우리 한인교회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 안에 어디선가는 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인기가 없는 제목입니다. 재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이 중독자와 가족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공통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족분들도 이게 잘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복의 장애물, 첫째로 무관심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독자나 가족들이 자신의 회복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경우입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핑계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의 경우 중독자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살아오는 가운데 자신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가족은 피해자일 뿐 우리가 바뀌어야 할 일은 없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 가족에게 필요한 도움에 관한 아이디어나 회복의 메시지가 찾아 들어갈 스페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불행의 원인,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버린 이유를 중독자나 또는 다른 외부의 여건에서만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중독자들 가운데는 또 이 배우자들을 이유 없이 탓하고 있는 경우도 자주 보고 있는 현상입니다. 제가 그 미국의 AA의 그 빅북이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어느 의사의 회복 체험담을 읽고 그 속에 나온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한 다음에 쓴 그 자신의 자서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라도 나의 아내와 결혼했다면은 그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지금 혹시 누구를 블레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의사는 나중에 자신의 술 문제로 이제 정신병원에서 gat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그 현실을 깨닫고 회복이 시작되는데요.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의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고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와서 이럽니다. 오늘 정신병원에 갑시다. 이런 말을 하니까 놀랍게도 이 남편은 야, 이 여자가 드디어 치료를 받겠다고 가는구나.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와이프를 데리고 가는 줄 알고 간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의 간증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철문이 이제 척허덩 잠겼는 순간에 보니까 집에 가는 사람은 아내고 갇혀 있는 사람은 자기라는 걸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신이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이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가족이든 중독자이든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기 전까지는 문제 해결책이 나오기가 힘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장애물 두 번째는 부정직입니다. 이것 역시 중독자와 가족에게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나는 괜찮다 또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디나이얼이 됐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경우이든 결국 실상을 외면하고 있는 부정직의 일종인 것입니다. 또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무관심도 부정직이죠. 그러면 무엇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각자의 책임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다 나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그래서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입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바꾸어지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변화되고 성숙되어 환경을 이겨나가며 영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치심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한 시간 동안 수치심 때문에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부모, 형제, 친척에게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의 문제를 가족들한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밝히지 못하고 숨겨왔어요. 이분들이 또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 가서도 열어놓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임, AA 그런 것은 어떤 것에 생면부지의 사람들로부터 이 도움을 받는다는 아이디어인데 그것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도움이 없이는 회복의 시작조차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도움은 당사자가 원하게 되어야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족분들의 전화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심정은 정말 애달프고 긴박합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당사자는 지금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대답은 대개가 절망적이에요. 그분들은 회복될 가능성을, 그러니까 회복될 희망이 없고 회복될 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족분들만 이제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독자는 보통 고생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나서야 도움을 청할 만큼의 정직과 겸손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냐? 그 상황이 바로 저에게도 일어났던 것을 지금까지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고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야 돌아서 나올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번째로 심한 미성숙입니다. 학교에 가기 싫다고 우는 초등학교 학생 같은 순진한 어른들을 저는 가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지만 학교 가기 싫다고 우는 초등학생 같은 순진한 어른들을 저는 가끔 본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들에게 회복과 성숙이라는 개념을 전달하는 것이 저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듯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나는 특별하다 하는 생각이 회복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오고 있는 그 치료 방법을 선택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자신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동안 따라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 자신의 방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방법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잘 살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분들의 삶 속에서 평안과 행복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비록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할지라도 나는 다르다, 특별하다 하는 생각은 언제라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때 그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로도 연결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특별하다고 다르다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은 망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독자는요, 다 다르고 다 유별나고 다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다른 중독자에 비교해서. 그렇습니까? 중독자 치고 다 다르고 유별나고 특별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제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회복의 지대한 장애물인 것입니다. 제가요 1980년대에 처음으로 한 5년간을 소브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면서 우연찮게 이 회복 모임을 2, 3주일을 빠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는 휴가를 가도 한국을 나가도 예배와 회복 모임을 꼬박꼬박 다니던 시절입니다. 제가 한 번은 바하 캘리포니아에 가족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곳에도 저는 AA 미팅을 찾아나섰습니다. 거기는 스페니쉬로만 하는데 저는 스페니쉬 한마디도 모르죠. 근데 그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석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 자리에 가서 앉아만 있어도 저에게 유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제가 몇 주일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을 모임을 빠지게 됐는데 술 생각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조바심이나 이 불편함 느끼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겠어요? 역시 나는 특별하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했을 뿐이지 사실은 그게 제 발로 연결되는 그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임을 빠지게 된 후 그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재발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저의 인생의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해주는 재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발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발이라는 것은 보통 무슨 병이 일단 다 나았거나 또는 많이 호전이 되었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중독의 행위로 돌아가고 하는 경우도 재발이라고 과연 부를 수 있느냐? 그것이 퀘스천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회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의 맨 처음은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과도기는 중독자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중독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좋지 않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이제 이 생활을 그만둬야 되겠구나. 그쪽이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도기의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의 과도기라는 것은. 그러나 이 과도기는 아직도 자신의 노력과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때 설사 그분들이 치료기관에 입원을 하고 감사의 집에 들어오고 회복 모임도 나가고 있다가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도움을 구하고 받고 또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정직과 겸손이 삶 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기 전까지는 중독 행위가 그 자체가 상당 기간 동안 멈춰 있는 상태를 하더라도 이것은 과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맨정신으로 이 감정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만간 중독 행위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중독자라면 중독으로 인한 부작용, 후유증에 대한 두려움만으로는 술, 마약, 도박의 유혹을 장기간 동안 막아내는 것에는 역부족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중독자는 중독 행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는 이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괴로운 일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중독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도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발과 같이 보이는 이 행동들은 사실은 재발이라기보다는 질병의 연속인 상태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중독자들을 관찰하면서 얻은 결론인 것입니다. 회복의 과도기를 지나면 정착기를 맞이합니다. 이 정착기는 회복의 프로그램의 액션이 정착되는 시기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회복 모임에 가고 본인이 원해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은 훨씬 나아진 수준이죠. 그 다음에 회복의 초기 단계에 이르게 되면 충동적인 생각이나 감정, 이 행동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과 겸손이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삶 가운데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직과 겸손이라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머릿속에서는 다른 계산이 납니다. 그것은 손해나는 일이다. 그런데 회복의 초기 단계에 이른 분들은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도 그리고 또 제일 잘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이 변화된 증거가, 내면의 변화된 증거가 이 바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밸런스를 이루고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정되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발견되어져요. 그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애매모호한 때가 중독자의 말기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표를 실제로 이뤄나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경험하게 되는 게
중기 회복입니다. 후기 회복은 그것이 더 나아가서 성장 과정에서 일어났던 상처도 치유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우리 혈통 가운데 흐르고 있는 문제들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게 되는 수준이 후기 회복에서 일어납니다.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이 사회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자기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이 계속적으로 개발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회복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즉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서로 상반될 때, 서로 부딪힐 때, 나의 생각을 접을 수 있을 때까지 발전하는 것이 우리 회복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중독자 내가 사용되어지는 것이 회복의 궁극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회복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자제하는 쪽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즉 회복은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삶을 설계하고 즐기려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힘든 노력이 들어가는 훈련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목표에서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진 것 같아요. 훈련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큰 수술을 받고 나면은 회복하는데 어떤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제 자신이 2번의 그 수술을 받은 환자로서 경험한 내용들이에요. 수술 후 얼마 동안은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나와서 처음 의자에 앉아보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어서 보고 그리고 부축을 받으면서 짧은 거리라도 걸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기를 사용해서 혼자 걷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움 없이 혼자서 천천히 걸어보고 이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요, 수술이 끝난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통증이 수반되는 과정입니다. 아프다 이 말이에요, 걸으려고 그러면. 그러나 회복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중독의 회복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외과 의사가 수술을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수술 후에 환자의 협조가 없으면 후유증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수술하거나 때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 음식이나 배 터지게 먹으면 물론 안 되죠. 그러니까 환자의 신체의 그 회복 정도와 환자의 활동 범위가 맞아 떨어져야 후유증이 안 생기죠. 환자의 회복 수준하고 그 사람의 활동 범위하고가 맞아 떨어져야지 후유증이 안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독의 회복의 정도와 우리의 일상 활동 범위가 맞아 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중독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려고 하면은 수술하고 나서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문제 생기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비슷합니다. 어린아이가 잘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하다 보면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와 같이 중독자는 회복의 과정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려고 할 때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파악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가는 선배들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회복을 시작하는 중독자가 정신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현실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치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one day at a time의 그 자세로 지금의 어려움이 미래의 평안과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견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론은 누구에게나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중독자의 실생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의 이성은 끊은 채로 견뎌라 이렇게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중독은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망가져 보자고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세요? 이것이 중독자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딜레마가 아니고 정신 차려서 보면은 중독자가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잘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그 통계 숫자를 여러분이 좀 보시겠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견디다 못했어. 드디어는 손을 들었어요. 내가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술을 꼭 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니까 회복 모임에 나와서 참여를 할 결정을 내가지고 AA를 나왔습니다. 지금 등 떠밀려서 AA 나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이제 지쳐서 정말 이번에는 꼭 끊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AA에서 6개월 동안을 술 안 마시고 살아남는 숫자가 20%가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끊겠다고 결심하고 AA 나온 사람들이 6개월 동안에 80% 이상이 망가지고 만다 이 말씀이에요. 1년 후에는 15%로 줄고 2년을 술을 마시자고 견디는 멤버들은 10% 이내인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잠시 옆길로 가서 좀 이 사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뇌는요, 아주 간단하게 나눠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원시적인 뇌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있고, 인간다움, 사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담당하는 뇌가 있어요. 그냥 간단히 가려서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시적인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뇌간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brainstem이라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의 그 기능은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브레인스템이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물, 음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남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쾌감을 동반하도록 돼 있어요. 식사를 하면서 이 지겨운 식사를 언제 안 하고 살 수 없나 하고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갈증 날 때 이 물 한 잔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배고플 때 그 지글지글 구워 먹는 삼겹살, 디저트로 아이스크림, 숨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상시 우리가 그냥 보통 호흡을 하고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물 속에 들어가서 숨을 한참 참고 한번 견뎌 보십시오. 조만간 이 에머전시 시그널이 날라옵니다. 야, 빨리 숨 쉬어. 그래서 더 이상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태라서 여러분이 물 바깥으로 뛰쳐나와서 그 들여 마시는 그 공기의 맛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중독의 경우에 이 병이 깊어지게 되면은 이 뇌 자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중독 물질과 행위가 쾌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중독자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중독 물질이 우리에게 쾌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뇌를 속여가지고 뭐라고 느끼게 하냐면은 이것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겠단 말이에요. 생과 사, 나의 생존을 위한 것과 같은 그러한 맹렬한 시그널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을 선택하지 않은 중독자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그 시그널에 응답하는 것 외에는 초이스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옛날 과거를 한번 돌아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시그널이 날라올 때 뇌의 어느 부분이 이 시그널에 응답을 하는가? 대뇌 피질입니다. 대뇌 피질, cerebral cortex. 이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을 하는 곳이에요. 문제가 나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그러면 중독자인 우리는 이 과연 생존을 위한 것 같이 보이는 시그널에 완전히 무력한 것인가? 그 시그널만 날려면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 건가? 우리는 지금 재발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술, 마약, 도박이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동안 회복되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제도 마시고 오늘도 마신 알코올 중독자 얘기합니다. 예. 내가 지금 회복이 진행돼 가지고 정상 생활을 유지하고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 유혹이 다가올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현재 지금 크랙 코케인을 하고 있는 사람, 진행 중인 사람이 그 마약을 남겨놓은 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까? 권위자들한테 좀 물어봐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 술병을 벽에다 이렇게 내던져서 부셔버리고 그때부터 평생 동안 술 끊는 거, 그 영화에서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얼마간 끊고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유혹에 대해 무작정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숨을 멈춘 채로 오래 견디지 못하죠. 조만간 이모전시 시그널이 날아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숨을 빨리 쉬어 빨리 쉬어.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대뇌의 결정만으로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아낸 기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다음에 굶어 죽을 때까지 단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이 지금 숨 쉬는 거, 먹는 거는 라이프를 위한 절대절명의 시그널이라고 보내옴에도 불구하고 세레브럴 코텍스, 이 대뇌 피질의 결정에 의해서 죽을 때까지 거절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시적인 뇌에서 보내오는 이 응급 시그널이 대뇌의 협조 없이는 우리로 하여금 중도의 행위를 다시 시작하도록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대뇌가 오랜 중독 생활에 의해서 데미지가 많이 난 경우에 자신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그 시작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일로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재발, 즉 회복을 경험한 이후의 재발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 재발은 갑자기 다가오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재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찾아오는가 말씀드리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른 주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른 주정, dry drunk. 미팅을 별로 많이 안 다녀주시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그 마른 주정의 그 내용을 생각해 보시면 재발의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들에게 중독자의 문제가 무엇이냐고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대개는 술, 마약, 도박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뭐냐? 술, 마약, 도박.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중독자는 이 술, 마약, 도박을 이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사용해 온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술, 도박, 마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독자는 어느 시점에서는 이 술, 마약, 도박을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의 해결책으로 사용해 왔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삶 속에 느끼는 고통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무료함, 외로움, 짜증, 실망. 이런 문제들을 술이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덮어버리고 딜을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삶을 되풀이해 온 것이 한참 동안을.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문제 속에 살면서도 술, 마약, 도박이 없이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온 옛 생활을 생각하고 회복을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속에서 안 살 수가 없어요. 문제 쪽에 살면서도 이 술, 마약, 도박이 없이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술, 마약, 도박은 중단이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회복이라기보다는 dry drunk의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른 주정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은 마시지 않았는데 지금 주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장차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마른 주정의 상태는 현상은 언제 일어나게 되는가? 중독 행위를 끊기는 끊었는데 자기 뚝심만으로 이를 악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에 들어가긴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1단계 하나만 가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단계 뭔지 아시죠? 네. 술을 내가 다시 마시면은 또는 마약을 다시 하든지 도박을 다시 하게 되면 나는 망해. 나는 죽어. 그러니까 나는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억지로 참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현재 그런 행위를 안 하고 있지만 자연히 드라이 드렁크의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누구든지 회복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면서 유혹을 이겨나가는 시기도 거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거예요. 제가 관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이지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계도 해보았고 끊은 기간도 꽤 됐는데 이 회복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얼마 동안을 그냥 지내다 보면은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 마른 주정이에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결국은 오래 끊었어도 마른 주정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른 주정의 증상들을 알아보겠어요. 제일 흔한 게 뭔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이 사소한 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회복이 진전되고 있을 때는 없었던 일이거나 드물었던 일이 지금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일, 서운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점점 많아져요. 우리가 회복이 정말로 진행되고 있으면요, 이것 때문에 끌려다니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했어. 나는 너 때문에 서운해. 그러다 보면 자연히 남을 비난하는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고 처리되는 일보다는 꼬이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불리하게 지금 장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참을성이 줄어들어가지고 화가 자주 나요. 그리고 미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어? 점점 늘어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상태가 반복됩니다. 무기력해져요. 인생이 답답하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쓸데없는 공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복 모임도 빠지고 예배도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점점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해요. 아, 나는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남들이 전부 내 앞에 와서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버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모리브가 중요한 거예요. 나한테 마땅히 채워야 될 것을 채워가면서 돈을 버는 거 누가 몰아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대망상과 이중생활이 시작되고 조만간은 술 마시던 시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Believe it or not.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한 분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술 마시던 시절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여러분 지금 스토리를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 발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보이죠. 예.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는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로. 그리고 만약에 보인다 하더라도 자기가 매니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재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발의 과정 1번 감정적 재발. 여러분들 다 동의하는 내용이에요. 이 시기는요, 감정적 재발의 이 시기는 아직 중독자가 중독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감정의 상태와 행동의 변화가 장래에 재발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불안, 분노, 원한, 미움, 신경질, 무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과대망상,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스스로를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씁쓸해져요.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수면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잠이 안 오고 잠을 계속 잠만 자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중독자가 처음 끊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졌던 감정이고 행동이고 필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때를. 근데 끊기는 얼마 동안 끊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느끼고 있다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복이 뒤로 돌아서서 중독적으로 그만큼 가까워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상태가 재발에 가까워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 대책 없이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돌이킬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의 초창기에 우리를 망치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재발의 요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감정의 재발을 일으키는 요소 중 회복의 초창기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것들이 가족과의 충돌이에요. 오랫동안 있어온 이 결핍의 상태가 중독자가 끊었다고 한꺼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자나 가족이나 초창기에는 특히 easy does it이 필요해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여왔던 그 원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대화 중에 아무 때나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인생이 망했어. 그리고 격한 감정이 거기 뒤를 따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중독자는 중독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이 회복의 프로그램과 서포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중독자가 이 공주병 또는 왕자병을 앓고 있어요. 여기도 한 두 분 계신데 공주 한 명, 왕자 한 명.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매사가 자존심 상하는 일의 연속이에요. 공주병, 왕자병의 특징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그분들은 현실감이 없이 그냥 대접만 받기를 원하고 있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대접만 받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자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신이 왕자가 아니라 거지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왕자나 공주는 결국 고생을 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거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에게는 많은 경우에 고생이 유익합니다. 또 다른 감정적 재발의 원인은 과거의 기억들이에요. 특별히 상처받은 기억들입니다. 이런 생각들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그 생각들을, 그 기억들을 끌어안고 있다가 해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 펠로십 안에서 또 스폰서와 개인적인 대화와 서포트를 통해서 해결을 보면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이 회복 중인 중독자나 가족들은 결코 감정을 무시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그 감정들이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를 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필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필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그때를 대비하면서 조처를 취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의 대화입니다. 회복 중인 동료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스폰서일 수도 있고 그 연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모임을 많이 다니십시오. 필요하면 엑스트라로 모임을 더 가세요. 내가 지금 좀 이게 눌리는 그런 상황이 있다. 더 가세요. 저는 4, 5년을 끊은 후에도 하루에 모임을 3번을 간 적이 자주 있어요. 미팅을 3번 갔다 말이에요. 자주. 그것도. 마지막 모임은 밤 10시에 시작하는 NA 미팅이었어요.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에 밤 12시 좀 넘어서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제가 3번을 갔겠어요? 이 머릿속이 왜 그렇게 혼잡하고 이 해결이 안 되는 일로 꽉 차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집에 와서 잠들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요. 그래서 그때까지 밤 12시가 다 되도록 미팅을 갔는데 돌아와서 제가 갑자기 깨달은 것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그 머릿속에서 진행되고 있던 혼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노트에 회복 일기 같은 거
영성일기 같은 것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 예배 도중에 자신이 처량하게 느껴져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왜 우리들 이러한 것들을 추라해 보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을 필요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긍정적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과거에 파괴적인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기를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독자 하는 일이 뭐예요? 파괴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리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회복을 할 때는 긍정적인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Do the right things. 두 번째는 정신적인 재발입니다. 정신적인 재발은 감정적인 재발에서 조금 더 악화된 상태예요. 과거에 중독 행위를 하던 장소나 같이 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근데 이 즈음이 되면은 실제로 중독이 시작되진 않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뭔가 감춰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약, 도박 등을 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조만간 옛날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고 갑자기 고독하게 느껴져요. 아, 나에게는 아무도 없구나. 이것이 회복이 갖다 주는 삶의 전부냐? 라고 자신에게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 지금 제가 시나리오로 써놓은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전쟁이 일어나는가? 술 마시는 생각, 마약하는 생각, 도박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후 재발의 계획을 머릿속에 진행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순한 유혹하고 재발을 계획하고 있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지금 여러분 프리웨이를 운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선전 간판을 보시게 돼요. 이건 저의 경험입니다. 프리웨이 가는데 이 맥주 선전이 있어요. 맥주 선전.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맥주 병이 이렇게 있고 이게 막 차갑게 돼가고 그 겉에 그 물방울이 이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게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그거 참 시원하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하고 그 간판을 보고 나서 실제로 내 와이프가 알지 못하게 내가 술을 빨리 마시고 몇 시간 밖에서 헤매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들어가려고 그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야, 그거 시원하겠다 하는 거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냄새 맡으면 안 되고 뭐 이 복잡해가지고 이제 그 제발 그래서 그 정신적인 재발에서 우리가 수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게 육체적인 재발이에요. 진짜 실제적인 재발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가 육체적 재발입니다. 육체적 재발이라는 건 실제로 재발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순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할 것인지가 예측이 불허가 되는 상태가 재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발의 예방이라는 것은 당연히 재발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감정적 재발 상태에서 아무리 늦어도 정신적 재발 상태에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이 마른 주정을 하고 있는 시기에서부터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제가 초반전에 마른 주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돌아오기 전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알아차리고 궤도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 보십시오. 해보신 분 계세요? 그거 참 저는 창피하게 생각했는데요.
코너에 몰리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정신과 육신을 인도하도록 맡겨드리는 결정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내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료들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유혹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가진 무기를 사용하여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중독 물질에 익숙해져 있는 그 뇌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물질이 공급에 끊어지게 되면 보통 금단 현상을 경험하게 돼 있죠. 근데 심한 증세는 한두 주일이면 지나갑니다. 그러나 뇌가 정상 가동이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동안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팔아넘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둘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숙, 펠로십 안에서의 서포트를 통하여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악순환만 반복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재발은 우리에게 죄책감, 혐오감, 절망감, 분노를 가져다 줍니다. 쓰러진 후에 또다시 발버둥을 쳐보지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속히 안 나는 거예요. 그런 필링들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술, 마약, 도박으로 빠져들어가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 최초의 노력은 나의 주장을 덮고 리커버리에 필요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용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성장을 위해서 최대한의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재발을 경험하신 분은 최근의 재발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재발로 만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직 재발의 경험이 없으신 분은 재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스스로 영토를 내어주기 전에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점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적군을 물리치는데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이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길가 식구 여러분, 정직과 겸손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정직과 겸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행동하는 믿음이 뒤따라줄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제발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의 상태를 항상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서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옮겨나갈 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그 고통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